그래서 사실 독감보다 사망률이 굉장히 낮아요. 독감 사망률의 5분의 1도 채 되지 않는데 코로나를 정치 방역을 하고 있다. 대부분의 이제 사망하시는 분들이 기저질환이 있는 가운데 돌아가시거든요. 그래서 많은 합병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코로나균이 있으면 그냥 코로나 사망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방역을 통해서 국민들이 이렇게 마스크를 채우잖아요. 이게 사실 족쇄를 채우는 거와 똑같아요. 사람이 말을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모이고 자기 표현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그 생각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꽁꽁 틀어막는 게 이 정부입니다. 사람의 생각 가운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정부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엄청난 부정과 비리와 부정과 의혹이 아니에요. 수많은 이렇게 4.15 부정선거뿐만 아니라 이런 법적인 문제, 경제적인 실정, 우리나라 교육 문제, 뭐 한계라도 이 정부가 정말 실정을 범하지 않은 영역이 없죠. 그래서 이 코로나를 빌미로 우리의 입단속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 마녀 사냥의 그 타겟이 된 것이 바로 교회인데요. 교회의 아주 본질적인 것, 공예배,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하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말하는 일명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 드리라. 너희들은 정부 말에 순종해라, 복종해라. 그러면서 저번 주, 저번 주 계속적으로 주일날만 되면 그 관료들이, 공무원들이 쳐들어왔잖아요. 아주 무지막지해요. 공권력을 덕이 없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왜 예배 드리냐고 그렇게 우리들에게, 국민들에게 명령을 하면서 국민들은 그 명령에 듣지 않을 자유도 있는 거예요. 아멘. 거기서 거부할 자유가 있는데 완전히 아나무인이에요. 국민들의 세금으로 그들이 녹을 먹고 사는데 국민 앞에서 겸손한 모습 보이지 않고 완전히 통치하고 군대 명령 체계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사회로 만들려고 하는 이들의 작태에 대해서 저희들은 분노를 금치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집권 남용을 통해서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려지지 않으니까 교회가 문을 닫아요. 수많은 중소교회, 대형 교회는 굉장한 타격이 크죠. 교회 자체가 폐쇄가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는 엄청난 손실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전 세계 이제 그 57개국의 인권 단체가 있습니다. 57개국의 인권 단체 개수가 266개 인권 단체가 있는데 그 한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교회를 희생양으로 삼고 있다. 문 대통령 앞으로 항의 사안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에서 보는 이러한 정부 시민단체 또한 우리나라 정부가 진짜 정치 방역을 그대로 하고 있다. 특별히 정치 방역의 그 희생자는 교회를 타겟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항의 사안을 보낸 것이죠. 최근 수개월 동안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의 원인에 대한 책임을 교회에만 돌리고 있다. 그렇지 않아요? 하루에도 수십만, 일주일이면 수백만의 사람들이 지하철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타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아침에 타다 보면 진짜 콩나물 시루와 같은 그렇게 따닥따닥 붙어서 최소한 1시간입니다. 왔다 갔다 출퇴근 시간 합치면 2시간이 훌쩍 넘어버리는데 그 지하철에서는 확진자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유흥업소, 술집, 나이트클럽, 노래방, 식당 이런 하여튼 그런 유흥업소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유독 교회만 타겟으로 해가지고 이러한 모든
그 의완폐렴 코로나19의 근원지가 마치 교회에 있냐. 교회는 일주일에 뭐 수요일, 금요일, 주일 보통 보면 1시간 내외예요. 예배가 많으면 1시간 반이고. 그런데도 이 코로나의 그 확산 근원이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말살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평성 또한 잘못됐다. 교회만큼 깨끗한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방역을 철저히 하죠. 그리고 일부는 유튜브를 통해서 현장과 온라인, 오프라인, 비대면 예배 다 같이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어떤 명령을 제일 성실하게 따라준 교회를 이렇게 짓밟는 이 정부의 그 명령에 대해서 우리는 불복하는 것입니다. 지난 여름 수백만의 한국인들이 식당과 카페와 노래방에 다녔으나 코로나의 책임은 사회적 거리를 준수하고 마스크 착용 등의 규칙을 잘 지킨 교회에만 뒤집어 씌우고 있다. 여름에 광안리라든지 해운대 해수욕장 왔다 간 사람은 수십만 수백만에 이릅니다. 거기는 확진자가 없대요.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안 됩니다. 안 되는 것이죠. 한국 정부는 대부분의 정부 방역 정책을 철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 정부는 교회의 생명인 예배에 대해서 방역을 이유로 대면 예배를 전면 금지, 일방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강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헌법 위에 행정명령은 아래 있는 거예요. 강제 조항이 아닙니다. 그냥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홍보하고 이런 측면인 것이지, 우리를 강제적으로 이 법은 꼭 지켜야 돼,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를 갖다가 이렇게 탄압하는 이유, 저희가 의심스러운 것입니다. 진짜 교회에서 예배를 빼면 뭐가 남습니까? 교회 오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만나러 오는 것입니까? 어떤 사교 모임입니까? 무엇을 배우러 오는 학교입니까? 하나님 만나러 오는 장소 아닙니까? 그게 바로 예배예요. 예배 안에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말씀 선포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충만한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금지한다? 이것은 그냥 교회 문 닫아라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반기독교 정부, 좌파 정부가 기독교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코로나 방역, 이 정치 방역인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와 정부 여당이 교회를 코로나19 진원지로 지목하여 연일 교회만을 맹공격하는 것은 사실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정부와 광복절 연휴 8.15 그 연휴에 경기 부양과 연휴에 휴가를 권장하는 등 사회적 거리를 느슨하게 관리해서 일어난 것이다. 사실 코로나가 우리나라 창궐하게 한 근본적인 이유는 K-방역이 선진화된 아주 그런 방역 성공적으로 자화자찬하고 있는데, 애초에 확진자가 발생됐을 때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막지 않은 것이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를 때려잡고 대구 시민을 때려잡는 이 처사는 합당치 않은 겁니다. 또 코로나가 좀 수그러지니까 이렇게 일상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냥 식당도 자주 이용하시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경제 활동하시라고 그렇게 말했던 게 이 정부 대통령 아닙니까? 교회는 지금까지 방역을 잘 해왔습니다.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그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로 교회 대면 예배를 금지한 방역 당국의 조치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면서 교회와 성도들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특히 농어촌 교회는 거의 뭐 존폐 기로에 서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이 시간 우리 정부에 대해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우리가 할 소리를 내뱉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눌려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는 제네베 광장입니다. 자기의 양심껏 발언하시고 이 정부에 대해서 채찍을 대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연사로서 함용식 우리 연사님 모시겠습니다. 네, 저는 함용식 형제라고 하고요. 한미연합교회 오래 다녔던 형제고, 유튜브 뭐 규모는 작지만 믿음방패 TV라고 이렇게 크리에이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에 대해서 제가 잠깐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잠깐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치명률이 어제까지 우리나라 사망자가 399명이 나왔습니다. 치명률이 1.7%입니다. 근데 독감의 경우에는 해마다 2,800명에서 2,900명이 사망합니다. 독감이. 그리고 그냥 폐렴, 바이러스성 폐렴, 우한 폐렴이 아니라 신종 바이러스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 기존에 있었던 일반적인 폐렴으로 사망하는 사람이 2만 명에서 3만 명이에요. 해마다 우리나라만.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이라고 말을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제 여러분, 자, 우리 한번 기억을 더듬어 봅시다. 처음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번졌을 때는 굉장히 공포스러웠잖아요. 그쵸. 처음에는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사망자가 줄어들고 있어요. 치명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런 거냐면은 여러분 인터넷에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프랑스에 디디에 하울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거든요. 프랑스의 디디에 하울이라는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그 박사가 증언을 했는데 뭐라고 증언을 했냐면은 지금 현재 프랑스에서 유행하고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지난 3월에서 6월 달까지 사망자를 굉장히 많이 발생시켰던 우한 폐렴 바이러스하고는 다른 종류다. 우한 폐렴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났는데 그 변이가 일어난 게 오히려 치명률이 낮아지게 변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현재 디디에 하울이라는 프랑스 박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이 사람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처럼 하이드로시클로로킨으로 치료를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하이드로시클로로킨으로 치료를 해서 치명률이 0.4%밖에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 프랑스에서는 그 어느 보건 당국보다 이 디디에 하울이라는 사람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프랑스 국민들이. 자, 그 디디에 하울이라는 박사가 지난 3월에서 6월 달까지 유행했던 우한 폐렴 바이러스하고는 지금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유행을 하고 있다. 그래서 치명률이 굉장히 낮아지고 있다. 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변이가 일어났는데 오히려 치명률이 낮아진 겁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디디에 하울 박사가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렇다 이렇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이 말한 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은 이 우한 폐렴 바이러스는 인공적으로 조작이 된 바이러스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자연적으로 발생한 바이러스라면은
그 치명력이 계속 꾸준히 유지가 돼야 돼요. 처음에 16%, 20% 뭐 이렇게 나왔잖아요. 치명률이. 그러면은 그 치명률이 계속 지금까지 꾸준히 유지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최소 몇 년 동안은. 그 나라 국민들 사이에 항체가 형성이 돼서 절반 이상이 항체가 형성되기 전까지는 그 처음에 형성됐던 치명률 16%에서 20% 그게 끝까지 계속 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변이가 발생하면서 치명률이 급격히 약해졌단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이것은 중국에서 인공적으로 조작된 바이러스라는 것을 그 사람이 직접적으로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것을 암시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뉴스에서 많이 보셨겠지만 옌리멍 박사라고 여러분 다 많이 들어보셨죠? 홍콩에서 중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망명한 사람이에요. 여성 박사인데 의사이면서 그 바이러스학 박사예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에요. 자, 그 사람이 홍콩 대학에서 이제 근무를 하다가 중국 정부 당국으로부터 그리고 WHO로부터 이제 명령을 받습니다. 지난해 말에 지금 어떤 신종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이것 좀 조사를 해봐라. 그래서 그 옌리멍 박사가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에 그걸 조사를 했어요. 그 사례들을.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란 거. 이거 굉장히 심각하다. 그 전염력이나 치명률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하다. 그래서 보고를 했어요. 중국 정부에다가. 그리고 WHO에다가. 세계보건당국 WHO 보고를 했는데 거기서 인간 대 인간 감염이 지금 발생하고 있다. 옌리멍 박사가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중국 정부하고 WHO가 그걸 처음에 묵살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게 된 거예요. 그거를 옌리멍 박사가 지금 미국에 망명을 가서 증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옌리멍 박사가 자기가 그 이제 바이러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뭐 이제 약간 전문 용어로 하면 그 우한 연구소에서 명명한 바이러스 이름인데 ZC45번 바이러스가 있고 ZXC21번 바이러스가 있는데 이거는 코비드2 그 바이러스, 그러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 폐렴 바이러스 그거하고 너무나 패턴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 ZC45 바이러스 그리고 ZXC21번 바이러스는 우한 연구소에서 사람이 만든 바이러스란 말입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우한 폐렴 바이러스하고 그 패턴이 너무나 똑같다. 이거는 중국에서 만든 거라 이 말입니다. 중국 우한 연구소에서 중국 공산당이 만든 거예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중국 정부에서 그 만든 바이러스를 그 문재인 정부가 들여온 거예요. 지난 3월에 입국을 막지 않고 들여보냈습니다. 이 모든 사태는 문재인 정부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조국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요. 조국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파렴치한 사람이냐면은 자, 여러분 조국의 부친이 웅동학원이라는 사학재단을 운영을 했는데 그 부친이 한 50억, 45억인가 50억 정도 되는 빚을 안고 이제 사망을 하셨어요. 근데 그 부친이 자기 통장에 갖고 있던 잔고가 21원이었어요. 최종적으로 갖고 있던 잔고가 21원. 그러니까 나라 금융기관에 빚을 50억 원을 빚을 지고 있어도 그걸 안 갚아도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네?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는 그 빚을 뭐 넘겨주지 그 빚이 안 넘어갑니까? 원래 그건 제가 법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부친에게서 끝나버리게 만든 거예요. 통장 잔액을 21원으로 남게 해서. 그리고 조국이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6원입니다. 6원.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조국하고 그 동생이 그 웅동학원 128억 원이나 되는 그 재산을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되냐면 어떻게 상속을 받게 되냐? 조국하고 조국 동생이 건설회사를 하나 만들어서 웅동학원이 이 건설회사에다가 하청을 이제 그 건설 하청을 맡긴 거예요. 몇십억짜리. 실제 건설비는 한 10몇억밖에 안 되는데 50억, 60억짜리 건설을 맡긴 거예요. 일부러 빚을 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건설회사가 자, 이 웅동학원 사학재단이 여기에 빚이 있으니까
채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상속대 한 푼도 안 내고 그렇게 재산을 사실상 상속받는 그런 일을 한 겁니다. 이거 완전히 신종 사기 재산 상속, 세계의 경제사법 역사에서 듣도 보도 못한 재산 상속 신종 사기예요. 이거는. 자, 이런 자를 지금까지 구속도 못하고 있는 이 나라가 지난 2018년에 김진태 의원이 박상기 우리나라 그 문재인 정권 초대 법무장관이죠. 법무장관한테 물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현금이라든지 수표라든지 단돈 1원이라도 직접 받은 게 있냐? 직접 받은 게 있냐? 박상기 법무장관이 말했어요. 없다. 없다고 말했는데 증거가 하나도 없는데 박근혜 대통령을 구속을 했어요. 조국 같은 저런 사기꾼을 아직도 구속을 안 하는 이 정부가 박근혜 대통령 단돈 1원도 받은 적이 없는 법무장관에 의해서 단돈 1원도 받은 게 없다고 증언이 나온 그 사람을 구속을 시켰어요. 밥이 무너졌습니다. 자, 밥이 싸나겠습니다. 그 무슨 명목으로 구속시켰습니까? 묵시적 부정청탁이라는 법조 체계는 나오지도 않은 신조어를 만들어서 구속을 시켰습니다. 자, 이 나라에는 정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런 거짓된 정부를 우리가 용납을 할 수가 없고요. 며칠 전에 공무원께서 바다에 그냥 발을 헛디뎌서 추락하신 건데, 그 바다에서 배 타고 다니다 보면은 파도가 조금 세게 치거나 그 갑판에 물이 이렇게 흥건히 고여있으면 미끄럽잖아요. 거기다 잘못 걸어 다니다가 배가 이렇게 느리게 가다가 갑자기 빨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뒤로 넘어지는 경우가 있죠. 넘어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북한 해역까지 떠내려가서 억울하게 북한군 총에 맞아서 사망하셨는데, 그거를 월북 간첩이라고 뒤집어 씌우는 정부가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용서가 안 되는 정부고요. 우리가 정말 이런 정부를 더 이상은 지속되도록 놔둬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월 3일 개천절에 우리가 다 모여야 된다고 저는 강력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파렴치한 정부에 대해서 우리가 규탄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우리 서식분들 많이 신청해 주시고요. 우리 다음은 임요한 목사님, 우리 말씀 전해 주셨는데 이제는 좀 이 세상에 대해서 좀 쓴소리하는 또 그런 시간 가지겠습니다. 우리 임요한 목사님. 반갑습니다. 제가 말씀 전했기 때문에 빠지려고 했는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아마 제가 우리 앞에 여사님이 말씀 조국에 대해서 그래 제가 목사님께서 법벌레라고 했더니 그 때문에 저를 불러내가지고 여러분, 이 나라가 법치국가 아닙니까? 그런데 법치국가이면은 법의 이념, 가치, 또 현장에서 법을 집행하는 공직자들이 그걸 제대로 집행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법이 없는 것 같아요. 응?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민주주의가 아니고 요즘 제가 어떤 글이 온 거 보니까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라. 오죽하면 그런 말을 했어요. 민주주의가 아니고 문주주의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얘기를 해요. 지금
주로 이제 저쪽에 문파 그런 데서 하는 말인데, 이렇게 문재인을 타도하다 외치고 이러는데, 옛날에 박정희 때 되면은 그냥 지도새도 모르게 잡혀가서 죽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박정희 시대 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했다 하지만 그 사람 많이 안 죽였어요. 쿠데타도 무혈혁명을 했고요. 그리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대한민국을 통치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 문은 이건 어디 말해도 정말 이 가슴이 콱콱 막힐 정도로 너무 많으니까 어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우리가 여기 이 자리에서도 문재인을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지만 겉으로는 다 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앞에 쓰거나 이런 분들 얼마나 이런저런 모습으로 핍박을 받고 괴롭힘을 합니까? 말은 자유롭게 입니다. 문재인 씨가 문변이 유엔 취임하고 나서 그해 유엔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은 말이지 자유가 실장되고 반대파들 자유 그렇게 최대한 표현의 자유가 존중되고 있는 나라다 하면서 예를 뭘 들었냐면은 청와대 앞에 그 천막을 친 게 이석기 누나가 친 게 하나 있고 제일 처음. 그 다음에 전국 공무원 노동자 치고 있는데 그래 그거를 예를 들면서 청와대 앞에 이런 단체들이 청와대 앞에 줄을 치고 이렇게 있다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나중에 그게 혹이 돼가지고 그 청와대 앞에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정몽로 김은환 위원장이 그걸 예를 들면서 문재인이 유엔에 가가지고 네가 그렇게 하지 않았냐 이러면서 이제 그 역공격을 하는 발언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온갖 얘기할 수 있는 것처럼 하지만 실제로는 엄밀하게 조직적으로 그야말로 비겁하게 꼭 도둑놈처럼 이 도둑놈 권력 아닙니까? 도둑놈 권력. 촛불로 국민들 속여가지고 불법 탄핵해가지고 도둑놈 권력이죠. 그래서 우리 뭐라 하면 방패 한번 해볼까요? 방패 이렇게 외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줄은 몰라요. 부끄러운 줄은 몰라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는 것은 제가 이 표현을 하면서 욕먹을지 모르겠지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는 것은 그 문변이 뭐라고 했냐 사람이 우선이다 그랬나요? 사람이 우선이다. 먼저다. 사람이 먼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운 걸 모르는 것은 인간이기를 포기한 것입니다. 짐승이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인간이 부끄러움을 알아야 그게 인간입니다. 동의하시면 박수 한번 하십시오. 인간이기를 포기한 권력이 이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지 않나? 뭐 입만 열면 아무런 포장을 얼마나 잘하는지 세상에 이거 예배를 갖다가 오프라인 온라인도 아니고 대면 예배 비대면에 야 그 용어를 그 탁현민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제가 냄새가 좀 나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현민아 좀 부끄러운 줄 알아라. 정말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동생의 그 반대사 서울시청에 살 때 내가 이런 표현을 공개적으로 그때 그 40W짜리 그 앰프가 4개 진공관식이 돼가지고 소리가 엄청 큽니다. 그걸 서울시청 6청 시장 시장 사무실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응? 내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양 이빠이는 안 맞죠. 가득 최고로 키워가지고 마귀들과 싸울 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이렇게 최고로 해가지고 이렇게 쫙 하면은 근데 직원들이 그게 서울시청은 건물이 빔으로 이렇게 지어진 때문에 그대로 그 소리가 공면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러면 직원이 와가지고 뛰어가서 목사님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럼 딱 멈추고 내가 한마디 박은수는 들을지어다. 박은순 뒷가리 좀 열어라. 뒷가리 좀 열어. 내 말 들렸나? 왜냐면 밑에 시청 지하를 갖다가 뭐라고 이름 붙였어요? 뭐 갑자기 생각 안 나. 아까 내가 말씀을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분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유대 이런데 떨려가지고 생각이 안 나서 밑에 시청 지하가 들으라는 식으로 용어가 있는데 그런 집 이름을 그렇게 적었어요. 그리고 또 시청 저 입구에 이렇게 보면은 소리 들으라고 이렇게 요만한 빨간 조형물이 있습니다. 거기다가 꼭 눌러가지고 얘기하면 더더더더 이렇게 그 전달된다는데 온갖 모양은 다 듣는다고 다 해놔놓고 시민청 야 그 시민청을 갖다가 청사청자가 그 들을 청자로 해가지고 참 포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 권력은 이 촛불 권력은 하나도 속임수, 둘도 속임수, 셋도 속임수, 인간을 포기한 권력. 이렇게 국민들이 울부짖으면 길을 반쪽이라도 열어야 된다. 정상을 뒷가리를 닫아놓고 듣는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 가정스러운 권력 이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맞습니다. 뭐 교회 예배를 방해하는 걸 떠나고 아예 자기가 권력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가지고 교회 예배 드리지 마. 예배 드릴 때는 요렇게 드려라. 이런 매뉴얼을 갖고 이런 가정스럽고 가정스러운 이불. 여러분 우리는 헌법의 기본 국민 장권이 있습니다. 지금 싸우는 것은 헌법을 넘어서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체제 자체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하는 권력이기 때문에 이걸 좀 잘해주소. 좀 잘해라가 아니라 꺼지면 내려야 됩니다. 맞습니다. 꺼지면 내려야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국민 장관으로 꺼지면 내려. 그래야만 이 나라가 삽니다. 단순하게 하야하라 무슨 구속하라 이런 게 아니라 이분들이 왜 감옥 갔어요? 결국은 아무 죄가 없어요. 대통령 직임을 수행한 것이고 그리고 전 목사님은 그냥 선소리 하면서 내려와라 얘기한 거지 범 개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누구든지 자유롭게 아니 우리 누구 찍어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선거법을 꼭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자기네들 그 정도 부정 말 발언하고 천변만배 가지고 하면서 구속한 예는 이 사법 역사상 없습니다. 대개 보면은 불구속 기소해가지고 뭐 이렇게 벌금 받는다든가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탄압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탄압을 하는 앞에 쓴 분들을 앞에 나온 사람이 우리와 같이 탄압당한다 이렇게 공유의식, 동의의식을 가지고 국민장군으로 싸워야 합니다. 이 문재인은
무슨 탄핵하고 뭐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원인무효입니다. 원인무효. 민법상 원인무효 개념이 있어요. 집을 사고 팔고 하는데 누가 사기꾼이 서류 속여가지고 그래가 등기를 넘겨받은 거예요. 그럼 그거 몇백 년이 되더라도 우리 이론상 원인무효 소송을 해가지고 그 땅을 집을 도입을 빼앗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 이거는 원인무효예요. 원인무효. 그러니까 우리는 강하게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싸우는 데 있어서도 제가 짧게 하려고 했습니다. 싸우려고 하는데도 대충 싸우면은 적들은 눈 하나 깜짝 안 해요. 그냥 자장가로 들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조전 다시 하듯이 그냥 물어 뜯어버려야 돼요. 어린아이가 어른 가랭이에 들어가가지고 물어 뜯듯이 하면 아무 장소도 무너집니다. 맞습니다. 그래 우리는 용기가 없습니다. 지금 큰 덩어리에 국민들이. 스케일이 크게 조작해요. 미시적인 접근이 아니고 미시적인 접근. 그래야만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저는 늘 그런 논리를 얘기하는데, 자 보십시오. 제가 스파를 그러는데 문재인 오늘 제가 이렇게 아까 저쪽에 추미애 서부에 뭐라고 사퇴하라 해서 추미애 탄핵 구속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 표현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문재인 우리는 인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이걸요. 문재인 여적 문재인 적각 체포 사형 이렇게 나와요. 맞습니다. 그래 하면은 우리가 끝까지 싸울 수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조국 뭐 어쩌고 조국도 또 하나 뜯다가 추미애 이래 뜯다가 또 김경수 뜯다가 울산시장 뜯다가 뭐 무슨 부동산 3법 뜯다가 하시오요. 그 핵심인 수계를 목을 쳐야 돼요. 가르쳐를 겁소를 눌러야 돼요. 관역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문재인에게 철퇴를 내리쳐야 됩니다. 저 팔손을 선수가 해가지고 관역이 10점짜리 정확하게 딱 정조준해서 써야 그래야만 적을 거꾸로 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피상적으로 싸우지 말고 저는 늘 아쉬움이 큰 덩어리를 가지고 가면은 다 써먹을 수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또 싸울 때 위기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한 어떤 집회 이래 놔놓고 강론으로 문재인 뭐 이렇게 이제 나가면은 다 계속해서 쓸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을 딱 어떤 단기전적인 그런 요소를 쓰라면 그 메뉴가 다음에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사장돼 버려요. 제 말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크게 놓읍시다. 크게. 왜냐하면 어떤 일도 쪼잔하게 싸워보면 쪼잔하게 박히집니다. 맞습니다. 좀 크게 대범하게. 때리려면 이재명 저 새끼다. 맞아요, 새끼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청와대 주인 노릇하는 그다가 집중 가격을 해가지고 화력을 집중해서 모든 건 청와대로 북악으로 우리가 향하면 벌벌 떨어요. 8.15 때 왜 벌벌 떨어가지고 문재인이 직접 언급하고 하겠습니까? 10월 3일 날 겁나기 때문에 문재인이 언급하잖아요. 속이 답답 이제는 바들바들 사실 떨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국민 장악권으로 이 권력의 심장부를 향해서 국민 장악권으로 정조준해서 가격에서 급소를 가격하는 그런 우리 대국 구국 세력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또 우리 귀한 분 모셨습니다. 우리 손현주 세터민 탈북자님이신데요. 우리 귀한 나오십시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이 마이크를 들게 된 것은 마이크 없이 2017년도 박근혜 대통령께서 촛불 집회하는 그 세력들에 의해서 구속하라고 외칠 때 그때 마이크 없이 촛불 집회 연사에 한번 올라간 적이 있어요. 단독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우리 애국 우파 시민들 앞에서 이렇게 두 번째로 마이크로 직접 들어보기는 두 번째입니다. 예, 저는 86년 전현주 12년 차 되는 사람입니다. 예, 여기 이 앞에 제가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된 이 동기는 지금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지켜보면서 지금 상황에서 볼 때는 교회가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까지 보니까 이 나라가 상당히 위험한 위기에 놓여 있구나 하는 걸 제가 감지하고 지금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동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북한 공산당 이런 체제에서는 교회 자체가 있을 수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그런 교회 자체가 있다 하면은 안 되는 세상이죠. 공산국가는. 그런데 교회라는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도 없던 사람이 중국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돈 벌러 왔던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거기에서 그 말을 처음으로 듣게 되면서 이렇게 그 하나님에 대한 이런 그 소식을 제가 그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다 나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이라는 말을 들을 때도 혹시나 그 중국에서 얘기할 때 너희들이 위대한 김일성이라고 위대한 시민이라 하는데 너희들이 속혀서 사는 거 지금까지 모르고 산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존재하고 하나님으로 해서 지배하는 세상이지 사람이 지배해서 사는 세상이 아니다. 그럼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중국 교포들도. 그런데 그때까지 저는 그 말이 무슨 소리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요. 혹시나 김일성 체제에서 우리가 너무나 속혀서 살았다는 그 말에 교회가 하나님이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북한에서 북한 인민들이 지금 어머니 뭐지 오늘 안 오셨어요? 김일성의 그 밑에서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걸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 말을 전달 들을 때 혹시나 김일성과 같은 이런 무리들이 지어낸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쉽게 그 교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저한테도 조그만 책도 이렇게 보여주시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거 볼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고 이해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었었어요. 네, 어떻게 하나님이 있어서 이 나라를 지배하고 사람들한테 영혼을 준다 그랬던가? 어쨌든 그런 성경책에 그에 대한 걸 읽어본 적이 몇 번 저도 됩니다. 적극적으로 언니가 오자마자 또 이런 교회 같은데 이렇게 소개해드려서 가기도 했었어요. 제가 한 3년 동안 그 교회에 대한 걸 인식을 하기가 정말 힘들었었어요. 여기 와서 북한에서 우리가 독재 체제에서 어떻게 압박받고 악행을 받으며 노예처럼 살아왔다는 걸 이 나라에 와서 확실하게 알게 되면서 늦게나마 그걸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한국까지 오면서. 네, 그러다 나니까 북한에서의 공산적 독재 체제에서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 가족이 물론 구속 10조까지 시족을 다 부셔버리죠. 네, 그러니까 저희들은 전혀 그런 상황을 들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고 그런 교를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을 본 적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 이 교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지금 전국에 있는 교회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지금 탄압받고 있는 이 상황을 볼 때 제가 이전 10년 거의 이렇게 흘러오다 나니까 대한민국의
그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이렇게 깨닫게 되면서 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그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게 되면은 이 아주 중요한 그런 이 하나님에 대한 걸 왜 믿지 말고 알아서도 안 되는가 하는 걸 북한에서 왜 그렇게까지 탄압했다는가. 그 여기 와서도 저는 북한에도 지하에 무슨 교회가 있다는 말도 여기 와서 들었어요.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거. 근데 북한에 지금 제가 너무나도 한국으로 오면서 이렇게 탈북 과정에 온갖 고통과 압박과 온갖 겁박과 온갖 문매를 맞으면서 피투성이가 되어가지고 송송한 데 없이 제가 이렇게 힘겹게 사선을 끼쳐서 삼국을 통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무사히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라는 말 자체를 모르던 사람이 몽골의 어느 사막에 우리가 잘못 들었어갖고 사막에서 다 죽게 됐을 때 어느 순간인가 사람이 죽게 되니까 거랑입이라도 잡을 심정으로 죽게 될 임박이 오니까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더라고요. 들어본 적도 없는 제가.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내가 내 입에서 왜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 죽게 되는 순간에 그런 말이 튕겨 나오더라고요. 저는 전혀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피뚝 성경책을 내미는 그 글자가 눈에도 들어도 않았어요. 제한테. 감기 조심하셔야 돼요. 믿겨지지가 않아서 저도 또 그래서 제2의 어제 K-파티 안 사기꾼들한테 찍고 당한 게 왔습니다. 아닌가. 네. 이런 생각으로 네, 빨리 K 정말 하시길 빕니다. 진실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진짜 저한테 절정의 순간이 닥쳐오니까 죽게 되니까 13일 만에 사막에서 시체돼가지고 다 죽게 돼서 손 뼈만 남아가지고 여기서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는 순간에 하나님이란 말이 제 입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기적과 같이 정말 제가 그러면서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이 말이 흘러나오더라니까요. 제가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말을 삐뚝 들은 적이 있긴 있는데 그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작해서 과연 거기가 진실이 아니었을까 막 이런 생각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다 나니까 14일 15일 되는 날에 몽골의 국경 군대 군인들한테 우리가 체포되는데 그때 그 사람들이 몽고 서울 이러더라고요. 그분들이 하는 말이 서울이란 말은 한국말은 알더라고요. 이분들이 처음에는 그 말을 하는 그 장교의 그 모습에서 혹시나 이 차림새가 중국 공안과 같은 그런 공안국 군복 색깔과 똑같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이게 혹시나 우리가 중국 그 변방대 그 군인들한테 우리가 잡힌 게 아닌가 순간적으로 완전히 긴장해 있었겠어요. 그런데 같이 떠나왔던 사람이 러시아어를 잘해요. 그 사람이 이 전투 가방 속에 러시아어가 그려져 있는 이런 소리지 같은 게 있었어요. 딱 들여다보니까 러시아어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번역이 러시아어로 시작되면서 몽골 사람들하고 이렇게 통역이 된 거예요. 이렇게 몽골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국경지대에서 변방하고 가까우니까 러시아하고 그러니까 공부를 한 사람들 같아요. 보니까 그 러시아어가 이게 통역되는 거 보니까 유창하게 아주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덕에 거기에 그 사령관이라는 사람한테 우리가 이렇게 대접도 받게 되기 시작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데 그렇게 오는 기간에 정말 힘들게 오면서 전혀 하나님이라는 그런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머리 새겨진 적도 없는 사람이 죽게 되는 그 임박에 정말로 하나님이라는 말이 저 입에서 흘러나올 줄은 저도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게 된 동기는 이 나라에 지금 몇십 년 전부터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부터 이 나라를 공산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뒤에서 음모와 수작을 해서 이 나라의 시스템에다가 인재들로 육성시켜가지고 뒤에서 간첩들을 심어놨다는 말을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저는 막 놀랐어요. 내가 자유 대한민국을 믿고 올 때는 자유라는 걸
누리고 싶어서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김일성 살아있을 때 그 핵심적인 인재들을 이 나라까지 공산화로 만들기 위해서 이 나라에까지 침범시켜가지고 침입시켰다 하는 그 말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나라까지 북한에서 지금 고통받고 있는 북한 체제에 지금 짓눌려서 짓밟히고 있는 그런 세상을 한국의 이 땅에까지 그 피를 부르는 공산 독재를 만들어 가겠다는 뜻이잖아요. 그 제 마음은 그 순간에 막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이 나라까지 정말 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자유 대한민국에 와서 정말 우리는 이 나라까지 그렇게 만들면 안 된다. 왜냐? 저는 어릴 때는 정말 북한 독재 체제가 얼마나 악질적이고 간악하고 악독하고 잔인하고 하는 걸 저는 어릴 때까지 몰랐어요. 태어나자마자 아버지 원신님 고맙습니다. 태어나자마자부터 아기 때부터 말도 모르는 때부터 손에다 쥐어주는 게 선물이라 하면서 쥐어주는 게 그걸 들고 아버지 원신님 처상 앞에 가서 꼭 인사시키고 하니까 거기가 세뇌화 돼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세뇌화가 되고 있는 건지 온 세상 바깥 세상을 모르니까 오로지 우리 북조선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세계에 만방에 최고의 절세의 영웅이시며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 같은 이런 수령님이 세계에 없으시다고. 예, 그래서 저희는 진짜 그렇게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중국에 넘어오니까 김일성이라고 막 부르는 거예요. 이름으로 막 불러대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김일성이라는 말을 막 듣는 순간에 막 싸움 붙었어요. 우리가 그때까지 세뇌가 철저하게 된 사람들이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우리는 15살 때부터 성성은 연수, 보복전진, 예, 군인들과 똑같게 그렇게 배워졌어요. 학교 때 15살 때부터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를 헐뜯는 자들은 다 죽여야 된다. 목숨으로 지켜야 되는데 왜 이 나라에 와서 김일성이라는 반말질 하는 사람들과 내가 마주 앉아있지? 그러면서 중국 사람들하고 싸움부터 뗐어요. 예, 싸움부터 떤 적도 있고 왜 우리 김일성 동지를 욕하는가? 왜 반말질 하냐? 네, 그때 처음에 이게 그 중국이라는 데를 넘어섰을 때 그 정도로 우리는 이 머릿속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너네는 지금 북한이 얼마나 독재 체제에서 너네 얼마나 지금 짐승처럼 취급받고 노예처럼 살고 있는지 너희들은 아무것도 지금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반감을 쉽게 살 수 있다는 거 우리는 이해한다. 그런데 그걸 이해를 다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왜냐? 저희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왜 김일성 동지를 이 세계적으로 세계의 영웅이라고 하셨거든요. 세계의 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실험 김일성 동지께서는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슴에 정말 그렇게 배웠던 사람이 그게 어떻게 어느 하루 한시에 그렇게 쉽게 무너지겠어요. 거기가. 그게 앞에 보이는 게 내가 어떤 세상에서 살았지? 이 사람들이 왜 조선민주주의 우리 위대한 실험 그렇게 높은 세계 영웅이신 이 저분을 이렇게 반말질해야 되고 이럴까?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막 이렇게 다툼질도 많이 하면서 상당히 기분이 없고 막말해서 재수까지 없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각인되어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아, 북한에서 교육받을 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무슨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세계에도 없는 정말 위인이시고 너무나도 이렇게 높이 우러러 모시는 그런 존재였기 때문에 교육받은 그 전 과정이 그러니까 진짠가 했어요. 그 속에서 우리는 그 우월감과 자부심과 긍지감과 진짜 위대한 시민과 김정일 동지라면은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정말 전투력이 있는 진짜 전사들로 키워난 거예요. 인민들까지. 네. 그래서 그 과정에 이런 정말 남조선 북한 군사 정원의 파수였다는 생생함을 듣기란 참 어려운데요. 오늘 좋은 기회인 것 타도하자. 같습니다. 미제 침략자들을 소멸하자. 이게 우리가 총 쥐고 배울 때 항상 주먹으로 흔들면서 교육받았던 사상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걸 어떻게 무너질 수 있어요? 우리 머릿속에서. 어릴 때부터 배워왔는데. 그런데
중국 사람들한테서 남조선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믿어지지 않아가지고 남조선은 경제가 발전되고 얼마나 잘 사는 세상이고 문화가 얼마나 발전되고 이거 얘기하면서 도저히 그때까지도 믿지 못했어요 저는. 그런데 제가 잡혀서 어느 날 나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위대한 시종 김일성 동지에게 목숨으로 사수하면서 우리가 맺혔던 사람이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넘어오다가 넘어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잡혀서 북송되면서 건너가가지고 우리가 고통받는 그 과정을 보면서 세상에 이런 고문도 있는가. 죄도 아닌 죄로 빌어도 들어주지 않고 너무 배고파서 넘어갔다. 그래도 들어주지 않고 사람을 몽둥이로 때리고 구두발로 차고 여자건 남자건 할 것 없이 차를 관계 안 하고 남자처럼 그대로 여자도 그렇게 갈기는 거예요. 그때 나갔을 때 북한의 정권의 법에 대한 걸 다 커서 중국에 나왔다가 잡혀들어가면서 고문받을 시에 북한의 그 모든 만행에 대해서 처음으로 체험하게 됐었어요. 그 전에는 우리가 얼마나 무지렁이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았다는 걸 저는 몰랐어요. 그 고문을 받는 순간에 너무 막말해서 악이 나고 너무 열받으니까 반항했어요 제가. 반항하니까 보이부 저를 담당했던 자가 내가 그때 이런 안경 같은 걸 끄고 나와 있을 때는데 그 안경을 손으로 꽉 잡아채더니 야 이간나야 이쌈 개간나야 이간나 금방지게 어디다 대가리를 쳐두고 있어. 대가리를 숙여. 그런데 제가 그 수많은 탈북민들이 잡혀나간 순간에 왜 머리를 안 수그리고 유독 저 하나만이 머리를 안 수그렸을까요? 중국에 들어와서 조금 이렇게 들으면서 마음이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속해서 사는 게 맞는 것 같구나. 속해서 하는 게 이렇게 속아서. 나와서 네. 먹을 거 없이 넘어와가지고 우리가 국경을 넘어설 수밖에 없었는데 그거 한마디도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냥 때리는 것밖에 모르고 홀라당 뺏겨놓고 돈이나 가져나간 거 하고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이 그 와중에는 여자들을 강간하고 성추행하고 홀라당 벗겨놓고 예? 보입을 하면은 최고 보입을 하면은 정치국이에요. 그 사람들이 우리 얼굴이나 같은데 우리가 보는 앞에서 죄인이라고 얘네들은 때려 죽여도 마땅한 자들이기 때문에 배반자들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자기네가 감행을 해도 된다는 뜻으로 온갖 지금 이 나라가 그렇게 잔인한 하고 짓을 있으면 하고 변해가고 있는 있었어요. 것입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도. 아, 그걸 보면서 우리가 진짜 죽을 죄를 지은 죄인들이 맞는지 이걸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왜 중국으로 넘어갔는가. 북한 정권에서 우리를 대국가 돈을 주지 않으니까 월급을 주지 않으니까 굶어 죽게 되니까 그 이유가 있어서 넘어간 거 아니겠어요? 살기 이유가 위해서. 있어서 넘어가서 죽지 않고자 하니까 넘어간 것밖에 없지 않아요. 그러면은 북한 당국에서도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기네가 북한 인민들을 목에 살릴 수 없게 만들어놨으니까 얘네들이 굶어 죽자 하니까 고통스럽고 온 아파트 300세대가 몽땅 다 굶어 죽은 세대도 있어요. 아파트 전체가. 세상에나. 그 다음에 거리에 나가면은 애들이 시체가 돼서 다 언제 죽었는지 굳어져서 아휴, 비닐방망 뒤집어 쓴 채로 아휴. 그런 지역 속에 어느 들어와서 한날 시장에 나갔다가 웬 여자가 정부는 그걸 이렇게 방막 같은 걸 비닐 같은 걸 나라를 뒤집어 쓰고 공산화 있더라고요. 만들려고 하고 앓는 있습니다. 소리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여자애인 거예요. 8살 되는데 아휴, 그 애가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더라고요. 8살 되는 여자애가 한참 자라고 학교를 다녀야 될 애가 부모님들이 키울 수 없으니까 아마 역전에다가 시장에다가 버린 것 같아요. 그러다 나니까 애터리가 되니까 그 8살 나이에 어디가 어떻게 이래서 벌어먹어요. 어른들도 다 굶어 죽는 판인데 그 애가 죽기 직전이 되니까 얼굴이 텅텅 부어 있더라고요. 사람이 굶어 죽기 직전이 되면은 얼굴이 텅텅 부어요. 죽기 직전에는 눈이 앞에 안 보일 정도로 눈이 텅텅 부어 있고
그래서 시장에 있는 식당에 있는 아줌마들이 나와서 그 여자한테다가 그 여자 애기한테 이렇게 국수라도 먹여서 이렇게 살려보려고 하는데 받아먹지를 못하더라고요. 마지막이 되니까 아휴, 너무 늦어가지고 그런 애들이 한 명이 아니라 수도 없는 어린애들과 어른들, 나이 드신 늙은이들, 심지어 찬양하는 50대, 60대 정부. 연극 과학자들, 연극 과학자들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왠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제 말을 똑똑히 들어야 됩니다. 공산화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를 공산화로 만들어서 이 세상을 공산화 세상으로 만드는 날에는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공산화를 희망했던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다. 똑바로 들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공산주의를 찬양했던 태극기란 데 자가 먼저 나갔다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아기를 이렇게 손잡고 가더라고요. 어느 날인가? 재작년인가? 작년인가? 내 곁을 싹 지나가면서 아기한테 아기가 아빠 보고 올려다보면서 하는 말이 대한문 앞에서 아기한테 하는 말이 그 아기가 아빠 여기 나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태극기를 들고 있어요. 태극기가 멋있다. 아기가 그러니까 그 아빠가 된다는 분이 하는 말이 아기한테 예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나쁜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로 가서 뜰비를 잡아당겨가지고 좀 혼내주고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혼내주지 그랬어요. 그런데 뒤에 있던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어깨를 잡으면서 참으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대한민국의 자유를 이렇게 누리면서 이 좋은 아름다운 나라에서 그 누구의 압박과 억압 한 번 받아보지 못하고 자유롭게 정말 편안하게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이 사람이 애한테 저렇게 저런 발언으로 교육할까? 나는 태극기 들고 나왔던 어르신들이 이 나라의 원로들이고 주역들이라고 생각해요. 제 머릿속에 그것이 꽂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저는 수십 번도 잡혀나가다 보니까 또 중국에 들어오기 전에 북한에서의 그 참상들을 너무나도 많이 보다나니까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을까? 북한에 중국이라는 나라를 넘어오기 전에 딱 죽기 직전에 딱 되어오니까 어느 한 방떡에 앉아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사람이 죽게 되니까 그런 정도로 걸음이 가더라고요.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마지막으로 내가 뭐라고 중얼거린지 아세요? 아니 세상에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우리나라가 세계의 영이신 김일성 동지가 이끄시는 영도하시는 이 나라가 이렇게 개코같이 이렇게 정말 개떡같이 정말 온 국민들이 정말 굶어 죽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상당히 거기가 궁금해지더라고요. 아, 다른 나라에 가서 한번 구경해보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절저하게 빨갱이 사상으로 무장됐던 내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위급한 순간에 오게 되면은 사상이고 무식이고 죽기 직전에 오게 되면은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 다른 나라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왜 다른 나라를 생각했을까요? 북한의 전체 땅이 어느 지역마다 찾아가서 어디 가서 비라리 해서라도 먹고 살아야 되겠는데 어느 지역마다 다 갔어요. 제가 살아보려고. 그런데 가는 곳마다 나보다 더 한심한 거예요. 다 누워있고 온 가족이 탱탱 부어서 6명이면 6식구가 다 누워서 죽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조금이라도 얻어먹을 게 있는가 하고 들어갔대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다가 내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기가 한두 집이 되어야 되는데 완전히 생지역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 상황을 보면서 돌아보면서 전국을 돌아보면서 희망이 안 보이더라고요. 북한에 그래서 대해서. 오늘 자꾸 방송 그러다 상태가 보니까 원활 제가 하지 않다고 다른 자꾸만 나라 나와요. 사람들하고는 이렇게 앉아서 죽을 바에는 죽기 전에 굶어 죽을 게면은 굶어 죽었다 해서 누구 알아줍니까? 귀신 몰래 죽으면 누가 알아줘요 우리를?
그러니까 이렇게 사회적인 마음속으로 혼자서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말은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으니까 그 체제에서는. 그러다 나니까 어느 날 길가에서 우연히 유인이 나타나서 나를 어떠한 그런 쪽으로 어떻게 가게 되면 살 수 있다. 네, 길이가 이렇게 그 어느 한 도로를 걸어가면서 이렇게 그 얘기를 듣게 되는데 이 튀어주는 거예요. 국경선에 가게 되면 국경 쪽에는 가기만 하면은 넘어설 수 있다. 내가 올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까지 심하지 않았어요. 경비가. 지금은 몇 천만을 줘야 넘어온답니다. 그때까지는 돈이 없어서 좀 도와주세요 하면은 그 인정을 해서 도와주는 분들도 있었어요. 예, 그러다 나니까 돈이 없어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사정하면은 도와주는 사람들도 있어서 예, 처음에 넘어올 때는 그 돈을 얼마 못 주고 넘어온 적도 있는데 넘어와서 이 나라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모르고 세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는 것도 아무것도 들은 적도 없고 하는 사람이 내가 직접 중국 땅에 나오면서 중국 땅 자체가 반사회주의 반공산주의거든요. 자본주의가 절반 들어가 있는 그때 시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막 천국에 온 것 같더라고요. 그 나라가 천국 같아 보였으면은 대한민국에 왔을 때는 이 대한민국은 아마 더 몇 배로 발전되고 자본주의화가 되고 내가 버는 거 많지 먹고 살고 자유대로 느끼고 마음이 편안하고 누구도 이리라 저리라 조금 지나가면은 생활청화가 딱 들어서고 온 사람이 달라붙어서 네가 왜 지각했니? 이런 정신적인 압박이 없고 너무나 편안하고 좋더라고요. 이런 나라야말로 이런 자유 대한민국이야말로 우리가 목숨 걸고 지켜줘야 될 나라가 아니겠는가? 거기서 배웠던 그 정신력, 전투력을 이 나라, 아름다운 나라, 김일성을 위해 목숨 바쳐서 우리가 목숨 바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게 아니라 자유 대한민국을 훌륭하게 만들어 놓은 이 아름다운 세상, 정말 우리 북한 인민들도 꿈도 못 꾸는 이 세상에 내가 먼저 건너와서 이 자유를 느끼면서 이런 나라에 내가 목숨 걸고 바치지 않으면 그 어디에다 바치겠냐, 그런 생각으로 이 마음속에 항상 깊이 새겨지고 이 나라를 건설하느라면은 제가 들은 게 있어요. 6.25 전쟁 때 폐허가 돼가지고 포프랭이 너무 심해요. 북한처럼 완전히 똑같게 전쟁이 났댔으니까. 그런데 어쩌면은 북한에서 들었던 거하고 포프랭이 얼마나 심한지 아까 어떻게나 영상님도 우리가 보는 거하고 듣는 거하고 너무 천지 차이기 때문에 지금 또 거기면서 내가 또 함의를 느꼈어요. 북한 공산당에 대한 어머, 내가 북한에서 교육받았던 이거는 완전히 틀리네. 거지들이 살판치고 미국 놈들이 구두발 밑에서 짓밟히며 식민지 노예화가 돼가지고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이 굶주리면서 산다. 우리가 조국 통일시켜가지고 조국 평화통일, 지금 민중당 그 다음에 문재인 정권에서 말하는 조국 평화통일은 북한에서 우리가 교육받았던 그 문구들이에요. 진짜 문재인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들께서는 제 말을 저는 간절히 그분들한테 호소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그런 꼴로 만들어 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저희 아버지가요 대한민국 국민이었어요. 청정북도 고향이 남조선이었기 때문에 정말 인간답지 못한 그런 대접을 받으면서 도대가 걸려가지고 발전을 해서 자기가 어느 자리에 가서 간부 자리에 등장돼가지고 얼마든지 미래를 꿈꾸며 갈 수 있는 이런 좋은 머리를 갖고도 발전을 못했었어요. 눈물을 흘리며 살았어요. 아버지는 여기에 국정원에 다 할머니 쪽으로 국정원에 요원들이 있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그런 악행이 차려지는가 하는 걸 후에 알았어요. 그래서 직접 여기 와서 국정원에다가 내가 전화한 적도 있어요. 도저히 얼굴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왜 당신네들로 해서 우리가 핍박받고 억압받고 그 사람들한테 매를 맞으며 간첩이라는 루명까지 뒤집어 쓰면서 뭘 하나 조금만 잘못해도 너 남조선에서 지령을 받았니? 간첩 임무를 받았니? 그런 식으로 우리가 살았어요.
남조선 출신 가족들은 개 돼지보다도 못하게 정말 피눈물 흘리며 사람 대접 못 받으며 살았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살아야 돼 있으니까 공산당에 정말 그 의심받지 않게 살아야 되겠으니까 가족을 살려야 돼 있으니까 그냥 마지막까지 그래도 자기가 힘인 자라는 것 적시하느라고 김일성한테 김정일이 지시 내려오면은 그 공장에서 하라면 하라는 대로 거짓이 하니까 매도 많이 맞았어요. 간첩 임무를 받은가 하고 아버지가 그런 말을 그 수많은 말들을 끝도 없이 하자면은 엄청나게 많으니까 일부를 제가 말하고 싶어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말 제가 이제까지 이 마이크를 들고 올라가서 수년 동안 애국 시민들과 같이 이렇게 활동을 끊임없이 매일마다 배낭을 메고 인천에서부터 끊임없이 달려왔던 이 저희 심정은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걸 반대했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그 나라 사람들이 경험. 얼마나 피눈물 속에서 사는지 하는 걸 대한민국에서 제가 체험하면서 느꼈던 거예요. 3년째, 4년째, 5년차가 되니까 윤곽이 딱 드러나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과 민주당은 어떤 사람들이며 미래통합당, 자유한국당 그렇게 부르던가 새누리당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어떤 사람들로 이어진 사람들인지 이 나라를 어떤 사람들이 주역이 돼서 이끌어가고 있는가 하는 걸 4년, 5년 만에 이렇게 집에 앉아서 아기를 키우면서 TV만 보다 나니까 그 윤곽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거기서 교육이 된 거예요. 제가 TV를 보면서. 그래서 어느 쪽을 지지해야 되는가. 처음에는 민주당 쪽을 표를 던져주면서 왜? 북한에다가 쌀과 돈을 보내주는 사람들이라 하니까 그냥 좋게만 봤어요. 아, 못 사는 데를 도와주는구나. 그것만 간단하게만 생각했어요. 근데 누군가가 나한테 거기가 아니다. 이제 군방 완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다 몰라서 그러는데 이제 한번 좀 더 있어봐라. 새누리당 쪽에 그래도 북한 이렇게 자유통일을 원하는 세력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등등. 그게 무슨 소리지 하고 또 궁금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흐르니까 나한테 거기다 이해가 오는 날이 있더라고요. 거기가. 예.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우리 탈북민들도 지금 유튜브에도 그렇고 나와서 이렇게 방송하는 분들도 많아요. 나라가 이 지경이 돼가지고 정말 당장 벼랑 끝에 와 서 있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탈북민들이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 국민들보다도 공산 체제에서 정말 피를 뿌리면서 피눈물 흘리면서 몸서리치면서 이 나라 땅에 온 분들이에요. 이 상황을 무시하고 아무런 발언도 안 하고 젊은 사람들이 탈북민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 젊은 청년들이 일어나도 나는 이 나라가 지켜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멘. 왜냐? 이 정신력 전투력만은 잘 배워졌어요. 북한에서. 깡기만은 악마는 정말 잘 배워졌어요. 그거는 전쟁에서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정신적인 투쟁력을 그 강한 마음을 너무나 잘 심어준 거예요. 그걸 그 정신력을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길에 앞장서서 진심으로 밥에 맹물을 말아 먹으면서까지라도 힘들어도 정말 나와서 이 나라를 지키는데 우리 애국 우파 국민들과 함께 동참해서 정말 이 나라가 잘못되지 않게 함께 나와서 투쟁해 줬으면 하는 이런 바람으로 우리 탈북민들한테 정말 한마디 합니다. 저는 얼마나 오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데 그러면서 그것뿐입니까? 온 가족이 총살당하고 죄도 아닌 죄로 해서 두들겨 맞으면서 우리 보는 앞에서 제가 처녀 때 어릴 때부터 18살 때부터 친척집에 가는 게 너무 거기가 소원이어서 갔다가 잡혀가지고 어느 몇 교화소 같은 데로 밀어였는데 직결서라고 하더라고요. 금방 학교 졸업해서 얼마 안 된 그 나이에. 그런데 친척집에 가기도 전에 잡혀가지고 그는 여기하고 달라요. 돈만 있으면 여기는 서울도 갈 수 있고 부산도 갈 수 있고 마음대로 자유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안 그래요. 지방 가자면은 승인이 떨어져야 되고 통행증이 있어야 되고
예. 열차에 저희 오르면은 나라가 승무원들이 그렇게 만들려고 차표, 이야기가 통행증 딱딱 만들고 검사해가지고 거기서 없으면은 무조건 아이건 늙은이건 젊은 청년들을 다 무조건 내려라. 내려서 노가다 알죠? 그런 강제 노동판으로 몰아버려요. 거기에 내가 끼어든 적이 있는데 17살 그때 나이에 들어갔다가 그때 한 번 또 까마라칠 뻔했어요. 제가 참으로 사람이 올려다 봤다고 있잖아요. 올려다 봤다고 삼날 있잖아요. 삽자로 푸른 삼날을 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엎드서 일하다가 걔네들이 너무 강도가 심하니까 엎드서 일하다가 허리 너무 아파서 이렇게 허리를 펴려고 잠깐 섰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강제노동판에는 그 관리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말을 자기네 하라는 대로 안 하면은 무조건 달려와서 발로 치고 받고 때리고 해요. 그게 죄인들이 아닌데도 오직 통행증이 없이 자기 애갓집에 친척집에 사촌 오빠네 집에 이모 집에 애갓집에 가고 싶어서 갔던 그거밖에 없는데 그게 죄가 됩니까? 그것도 어린 사람한테 삼날 삽자를 쳐들어서 있잖아요. 저를 까대더구만요. 사정없이 그것도 원래다 봤다고. 야 이 개간나야 오라 짐승 같더구만요. 그 순간에 야생 짐승. 그때 맞아가지고 있잖아요. 이 팔이 양쪽 팔이 잔동 있잖아요. 단방에 막 불어서 완전히 이렇게 빵빵 이렇게 불어가지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부었다는 돌지를 못하니까 이거 나 오부작 치겠어 하고서 또 내렸다 치고 너무 아파가지고 땅바닥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제가 쓰러지는 순간에도 저는 뒹굴었어요. 그 고통에 못 이겨가지고 너무 아파서. 그게 죄입니까? 저는 김정은이하고 김여정한테 이 방송을 통해서 그 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목숨을 내놨어요. 정말 불쌍해요. 북한 인민들이. 자유라는 게 너무 없는 거예요. 금방 학교를 졸업해서 나온 저에게 문미를 안기는 그 나라의 그 악당 같은 죄도 아닌 걸로 제가 맞을 때 세상에 기가 막히다. 막 뱅글뱅글 돌아가면서 너무 아파갖고 그 고통이 너무 심해가지고 숨이 안 나오더라고요. 너무 아파서. 그러니까 같이 잡혀 들어갔던 청년들이 막 소리치는 거예요. 죄는 아니니까. 죄가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도 잡혀 들어온 사람들도 죄가 아니니까 한마디 막 쏘아붙이더라고요. 선생님 여자분한테 어떻게 손댈 수 있어요? 이러면서 내가 막 바빠 들어가니까 남자들도 막 항의하고 그 안에 그 잡혀있던 죄인들도 막 항의하면서 그 사람이 뭐 잘못해서 그렇게 때립니까? 말로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보다 못해. 너무 그 고통을 느끼는 걸 보고 지네들도 너무 참다 못해. 웬만해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세상이에요. 웬만해서는 그 나라 사람들은. 근데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용기가 생겼을까요? 너무 어린 애한테 삼날을 들어서 내렸다 갈기는 그 모습이 사람 같지가 않고 괴물. 야망 같은 짐승보다도 못한 그거는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도 자기네가 맞을 줄을 알고 각오하고 달려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양쪽 팔이 이렇게 부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래요? 야! 이 쌍년아! 가져! 들개를 들어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부으면은 손이 다 부으면은 돌지를 못해요. 삽지지를 못해요. 근데 내가 깨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잡아 적치는 거야 이게. 예? 어릴 때부터 이게 신경이 있잖아요. 사람이 촉각을 다룰 정도로 나를 완전히 신경을 마비시킬 정도로 나를 그렇게 두들겨 때리는 거야. 김은정, 김정은, 김여정 그리고 김일성이 살아있다면은 정말 항의하고 싶고 있잖아요. 니네들은 우리한테 교육할 때 정말 북한 인민들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도 인민들을 위해 노고를 바치시고 인민들이 굶으면은 제기밥에 시래기밥에 요만한 밥덩어리 하나 갖고
목숨을 이어갈 정도로 똑같은 인민들, 북한 인민들과 같이 똑같은 식사를 하면서 밤이 더 깊었습니다 하면서 그런 노래까지 내놓으면서, 예? 그런데 이 대한민국에 와서 보니까 뭐 밤은 더 깊었습니다. 김정은, 김여정 똑바로 들어라. 응? 정말 이 부들부들 갈린다. 어떻게 북한 인민들을 향해서 대사기를 칠 수 있냐? 나 그걸 말하고 싶어요.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이에요. 대사기를 쳐서 그 사람들을 눈과 귀를 뜸자리로 만들어가지고 깜짝 쇼하는 식으로 같이 굽는다는 식으로. 여기 와서 보니까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아기 같은 아가씨들을 데려다가 온갖 장난질 다 치는 더러운 자들이 북한 인민을 상대로 해서 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뭐 어쩐다고? 정말 기가 막히다. 어? 내 이러니까 여기 와서 그 인간들한테 정말 치가 떨려서 속여 살아왔다는 생각에, 너희처럼 생활해왔다는 이 생각에 너무 치가 떨려서 목숨을 걸어서라도 이 나라를 지켜야 되겠다. 그 하나만이 저는 정말 진심이었어요. 고통을 정말. 받았으면 그래서 그런 말이 1월 21일 날에 별로 나올 수 있을까요? 2017년 1월 20일 날에 제가 죽기를 각오했어요. 그날 촛불 집회에 저 혼자, 다른 분들은 좀 이렇게 애국 시민들은 이 태극기도 가슴속에다 감춰 이렇게 넣고 다니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때 당시 정신으로는 죽기를 각오한다. 올 때도 죽기를 각오하고 그런 경험이 많기 때문에 사람은 죽기를 각오하면 안 죽어요. 근데 겁이 나서 발발 뒤로 후진하면은 죽어요 바로. 그걸 10번도 내가 경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촛불 집회에 올라갈 때도 그런 정신으로 제가 갔댔어요. 1월 21일 날에 눈이 펑펑 내리고 제일 추운 날이었어요. 박근혜 대통령 정부를 허무를 때 그 물포에 맞아 죽었다는 그 쓰레기 같은 그 자식을 해서 완전히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무너뜨렸잖아요. 박근혜 정부 경찰들이 너네가 지켜서 물대포를 들쇠어가지고 그 경찰이 그분이 그 이름 뭐죠? 물대포에 죽었고 뭐 어떻게 이렇게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까먹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그런데 그걸 볼 때 제가 세월호 이 사건을 쭉 둘러보면서 그 하나 박근혜 정부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네 여행 가면서 자기네 수학 여행 가면서 자기네 너닥거리면서 가던 길에서 험난한 일이 맞다고 그래가지고 그 자연적으로 죽은 사건인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한테 뒤집어 씌우면서 TV로 혼자서 앉아서 보면서 내가 느꼈어요. 아, 이거는 조작이구나. 이거는 이 거대한 조작은 북한과 중국 공산당 이 간첩 새끼들이 여기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새끼들이라 했어. 예. 새끼를 해도 들어와서 괜찮아요. 이렇게 어느 매 부서마다 다 처박혀가지고 이 나라를 정말 중요한 부서마다 요직마다 들어차가지고 이 나라를 완전히 귀신도 모르게 공산화가 만들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더만요. 지금 현실이 그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제 말이 안 틀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상황을 지켜볼 때 박근혜 대통령께서 내가 왜 존경했는가? 동해 안에 들어오는 중국 어선을 여성분이, 그것도 남자 대통령분도 아니고 여성분이 확실하게 자기 영토 영해에 들어온 중공 그 배가 날아 들어와가지고 남해 영해에 들어와서 우리 국민들의 고기를 다 잡아가고 도둑질이 간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단호하게 때려서 갈기라 하는 그 말에 상당히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거기가 나는 정말 너무 통쾌하고 여성으로서 정말 여성 대통령으로서 최고다. 나라를 지키는 마음에서는 대통령이라 할 때는 직위에서는 정말 그렇게 해야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저런 분을 위해서 내가 목숨 걸지 않으면 누구를 위해서 저런 살인 악당 북한 땅에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여정, 김정은을 위해서 15살 때부터
남조선 군사 파쇼도당 미제 침략자 미군을 몰아내라. 전두환 군사 파쇼도당을 타도하라. 어릴 때부터 그 구호를 봤어요. 북한에서. 이런 구호를 쫙 이렇게 내가 그 법에서 자라왔던 사람이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시스템, 이 나라의 시스템, 이 나라에 돌아가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완전히 이게 머리가 돌아버리겠는 거예요. 야, 어떻게 이렇게 깜짝같이 북한인민들을 속여 넘어올 수 있는가? 속일 수 있는가? 그럼에도 지금 저보다 아직 이 세상을 모르고 있는 북한인민들을 생각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저는 많이 아팠댔어요. 고문을 너무나 많이 이렇게 받다 나니까 불안증, 불면증이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가서 일할 때도 좀 두려움이 많이 있고 좀 그런 게 심해졌어요. 제가 처음에 올 때 많이 나왔댔어요. 지금 자유대한민국에 오니까 많이 마음이 편안한 거예요. 약을 안 먹어도 너무 마음이 편안하니까 저절로 발편잠이 오고 그게 3년이 되니까 가셔지는 거야. 그런데 꿈속에서 나타나는 게 없어 앉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저를 때렸던 사람들. 제 눈에 앞에서 제가 직접 보는 앞에서 사람을 산산조각으로 완전히 갈기갈기 찢어 죽이는 장면. 이런 게가 머릿속에 계속 지배돼 있으니까 그걸 지워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 좀 낫겠지. 그 분노로 살았어요, 제가. 어쩌면 저 나라를 구해줄 사람이 없을까? 그런 위대한 인물이 없을까? 제 한 여성의 작은 마음이지만은 엉뚱하게도 그런 마음이 저 가슴속에 항상 사무치게 있었어요. 그러다 나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3만 몇천 명이 들어와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상가해서 오늘 이 순간까지 태국계 애국 시민들과 이 나라를 이렇게 훌륭하게 건설해 놓은 이 나라의 주역인 원로 어르신들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밥에 맹물을 말아 먹으면서 때로는 금기도 하면서 열심히 하나라도 좋은 힘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제 작은 힘이나마 이 작은 주먹이나마 도움이 되시라고 끝도 없이 지금까지 별의별 말을 다 들으면서까지 모든 걸 헤쳐나가면서 혼자서 지금까지 억세게 누구의 말에 휘둘리지도 않고 나가지 마라 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지금 우리 탈북민들 속에는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가 살기 힘든데 왜 나가냐? 살기 위해서 돈 벌어가지고 이 돈이 있어야 산다. 누가 그걸 모릅니까? 돈이 중요한 걸 모릅니까? 우리 탈북민들이 아직 정신 들자면 멀었어요. 북한에서 탈출해서 여기로 올 때 우리가 왜 왔습니까? 돈이 처음부터 없었어요. 처음부터 돈은 다 가지고 있었어요. 웬만한 집들은 잘 산다는 부잣집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간부들도 밑에서 고이 여기서 뭐라 말하죠? 이렇게 올리다 뇌물 같은 거 여기 뇌물이라 하죠. 그걸 계속 탑복해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재산을 놀려놔가지고 자기 힘으로 돈을 벌지 않다나니까 고난의 행운이 딱 들어서니까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시장에 나가서 벌고 자기 힘으로 땅을 뜨지고 자기 힘으로 노가다 했었든지 뭐든지 머리를 굴리면서 벌었어야 되는데 북한의 인민들이 힘이 약한 인민들이 뇌물을 받아주는 것 같고 계속 착복하다 나니까 고난의 행운에 딱 맞다 들리니까 제 힘으로 벌어먹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이 돈을 많이 꽁지고 있어. 나는 든든해. 나는 돈만 벌면 가지고만 있으면은 돼.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죽었어요. 누가 제일 먼저 안 죽었는가? 제일 못 사는 사람들. 왠지 아십니까? 제일 못 사는 사람들은 누구도 안 도와주니까 자기절로 자력갱생해서라도 어떻게 하나 살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하는 거예요. 자기 머리로. 그게 정령 그것도 어느 정도 나라가 너무나도 몇 년 동안 고난의 행군이 지속되니까 그것도 지쳐가지고 풀뿌리 나무 껍질 토끼가 먹는 그 다음에 돼지가 먹는 그 풀
심지어 그것까지 다 먹고 없어서 땅에 뽑을 풀도 없어갖고 돼지 풀이라도 먹으면 배를 좀 채울까 하는 생각에 먹었다가 거기 독성이 있어갖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죽은 집도 많아요. 독이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우리 탈북민들이 나를 보고 때로는 그런 한심한 소리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그때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북한에서 우리가 뭐 때문에 넘어왔냐? 그 나라가 처음부터 단번에 넘어진 게 아니에요. 저 북한도 서서히 천천히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공산화로 가고 있는 게가 지금 천천히 서서히 가고 있어요. 그거하고 똑같은 이치라고 생각하면 돼요. 북한에서도 80년도 말부터 고난의 행군 시작하면서 배급을 안 주기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서서히 넘어지면서 천천히 20kg, 30kg씩 주던 게 배급을 거기가 10kg 30kg가 20kg 줄어들고 20kg가 10kg로 줄어들고 10kg가 5kg로 줄어들면서 야금 간을 말리듯이 피를 말리듯이 그렇게 생명 연장을 이어가듯이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이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공산주의로 지금 행하고 있는 미친 듯이 가고 있는 이 자태가 바로 그때 고난의 행군 때 제가 직접 보고 있던 산 증인으로서 이 자유 대한민국이 눈이 보이지 않게 그때도 우리 눈에 확연히 보이지 않았어요. 나라가 저렇게 생지옥으로까지 완전히 정말 좀비가 사는 세상으로 좀비가 사는 세상 같아요. 어느 집이나 할 것 없이 너무 먹지를 못하니까 맨뼈만 남아서 있잖아요. 전국이 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베드로 그런데 형제님 반갑습니다. 자유대한민국 국민들 속에 한 사람이 하는 말이 저 이만갑에 나와서 탈북민들이 하는 그 처참한 얘기가 다 거짓말이다. 누군가가 연습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말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것도 대한문 앞에서 어느 한 애국 시민이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듣고 와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아닙니다. 네,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대한민국에 와서 처음으로 마이크 들고 이렇게 제가 제 목소리를 외쳐보기에는 처음입니다. 오늘 1부하고 다음 주 2부 계속 네. 괜찮았습니까 지금?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예, 그리고 제가 화이팅, 화이팅. 마지막으로 한마디 꼭 할 게 있습니다. 저는 이 나라가 언론이 너무 진실 보도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믿는 동안 유튜브를 지고 있지 않던 사람이 올해 2월 달부터 시작이 됐는데 어제 저녁쯤에 폭파가 됐어요. 아이고. 그래서 제가 새로 나를 폭파시킬 때는 힘든 사람을 폭파시킬 때는 쟤네들이 노리는 게 있어요. 너네 힘없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네가 힘들게 걸어온 길을 너를 밟아버리면은 너는 지쳐서 쓰러져서 하지 않을 것이야. 다시 하려고 하는 생각이 무너져 버릴 거야. 이런 걸 노리고 걔네들은 죽이고 있는 거예요. 힘들어도 끝까지 싸우자. 끝까지 하려는 마음으로 선현주 TV 2를 새로 시작했어요. 네, 힘내세요. 잘한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한테 적은 힘이나마 실어주시고 도와주세요. 끝까지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서 목숨 걸고 앞장에 서서 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자, 우리 용감한 탈북해서 한국에 온 지 12년 차. 정말 감사합니다. 12년 차 된 우리 기자위원님 선현주 너무 TV 이렇게 어제 인공기를 찍고 하는 그 장면을 방송했다고 하여 그 자리에서 방송이 차단이 되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구독하는데 돈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선현주 TV 2 구독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애국방송 하는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유튜브들은 다 여러분들이 구독 눌러주셔야 돼요. 구독, 좋아요. 반갑습니다. 네, 안 보시더라도 유튜브 연합회장 눌러주시면 공유로 고맙겠습니다. 방송입니다. 네. 저희들이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저희들 뭐 이래 나이가 들어도 정치에 관심 없이 거의 살다시피 하다가 2016년 11월 17일 날 우리 그 전도사님이 문자를 주셨어요. 서울에서 미스바 구국 기도해야 한다고. 그때 이제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뭐 이럴 때 이제 한참 시작할 때인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오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서 보니까 네, 하정님 아이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 사태가 심각하다. 이거 대통령이 탄핵이 될 그런 위기에 있다.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 제가 1부는 할 수 있었던 건요. 방송하고 제가 2부 지금 방송을 방송으로, 네, 오래 했습니다. 오래 해서 그때 유튜브 이 방송을 카메라를 들고 나왔던 분이 거기에 신의 한수하고 저하고 둘이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그 유튜브 아스팔트 유튜브에 제가 1호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의 한수는 그 전부터 쭉 해왔고요. 그래서 나가서 내가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는 거는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방송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나가서 방송을 시작 그날부터 해서 지금까지 137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제가 매일 아스팔트 나가고 밤에 10시에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명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그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때부터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를 보니까 이거 진짜 그때 당시만 해도 누구라도 이승만 이수진 장군이라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탄핵당한다. 그때 상황은. 그리고 지금 제가 아스팔트 나가서 이래 다녀보면은 인터넷 댓글이나 이래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무능하다고 그렇게 비하하거든요. 아까 우리 손현주 방송이 대표님이 얘기했다시피 절대 무능하신 게 아닙니다. 얼마나 단호할 때 결계가 강단이 있습니까? 여성으로서의.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 구명 방송을 하시던 분들만 수십 명이 모여서 유튜브 연합회를 아스팔트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면서 대한문에서 어르신들 유튜브 까세요. 그때 처음에 몰랐습니다. 2017년 초에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유튜브를. 전부 올라가서 연단에서 유튜브 까세요. 유튜브 보세요. 유튜브만이 언론들이 전혀 우리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만 집중하니까 탄핵 무효라는 걸 알려야 되는데 유튜브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와서 방송을 몇 분씩 지금 먼저 뭐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영어 방송, 그 다음에 선구자 방송 다 우리 1세대입니다. 유튜브 1세대. 그래서 그 뒤로부터 이분들을 토대 삼아서 많은 유튜브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고 유튜브를 알렸냐면은 2017년부터 중간쯤에서는 유튜브가 돈이 된다 해야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유튜브 언론사에 제가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주간 여성농화 뭐 어디고 인터뷰 다 했습니다. 해가지고 유튜브 해야 우파 쪽에 유튜브 해야 돈이 된다. 자, 좌파 쪽은 거리가 없어서 나가서 방송할 게 없다. 우파는 매주 토요일 집회하고 여기저기 기자회견하고 뭐 많으니까 거리가 많으니까 우파 쪽에 오셔야 돈이 됩니다. 이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거 애국도 하고 돈도 되겠구나. 이래서 나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의 왜 탄핵이 됐느냐 하는 것만 잠깐 짧게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만인의 적이 된 이유입니다. 첫 번째, 문화예술계는 대부분이 좌파이다. 이윤태, 고은을 보라. 이들이 주도적으로 탄핵을 이끌었다. 자, 두 번째,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저 그때 김영란법 통과할 때 정말로 제가 불안했거든요.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왜? 제가
방송계도 있었기 때문에 방송 기자들이나 뭐 방송 이 카메라맨들이고 전부 촌지받아가 삽니다. 촌지받아서. 근데 이걸 촌지를 받게 되면은 김영란법에 걸려가지고 전부 적이 될 거다 이랬거든요. 결국 그렇게 됐습니다. 그게 가장 제가 아마 큰 이유가 아닐까 생각을 제 나름대로 해봅니다. 김영란법을 만들어서 부수입을 막음으로써 국회의원, 기자, 농민들의 공적이 되었다. 세 번째, 공무원 연금을 개혁하여 연금이 깎인 100만 공무원들의 공적이 되었다. 준공무원인 사립학교 교사들의 공적이 되었다. 자, 선생들, 촌지 학부형들 와서 늘 우리 때만 해도 제가 아이들 키울 때도 우리 집사람이 애들 학교 가면은 그냥 빈손으로 안 가잖아요. 다. 그때부터 전부 선생들도 저 뭐 정교조도 많았습니다만은 편들이 다 정교조겠죠. 그래서 선생들도 이 좌파 이념 교육을 하게 된 겁니다. 또 많이. 자, 그리고 100만 공무원들의 공적이 되었다. 준공무원인 사립학교 교사들의 공적이 되었다. 그 결과 교사들이 학생들에게 멋쟁이님 박근혜 반갑습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비방하고 폄하했다. 공부할 때마다 박근혜 대통령 무능하다고 폄하한다. 자, 그리고 네 번째, 철도를 개혁하여 철도 직원들의 공적이 되었다. 다섯 번째, 방위산업 비리를 척결하여 돈줄이 끊긴 장군들의 원수가 되었다. 네. 그리고 가장 또 보수 우파들한테 보수 우파들이 등을 돌리게 된 게 전두환 대통령, 전 대통령 그 재산 몰수하고 뭐 이런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보수 우파들이 등을 돌린 거예요. 그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정교조를 법의 노조로 만들어서 정교조가 가장 정화하는 대상이 됐다. 일곱 번째, 민노총 위원장 한상균을 잡아들여 민노총의 철전지 원수가 됐다. 여덟 번째, 통진당을 해산하고 이석기를 잡아들여 좌파의 불구 대천지 원수가 되었다. 통진당과 연합 공천을 하였던 그리고 주사파 출신들이 바글바글한 민주당이 생존의 위협을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이유들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 겁니다. 그리고 가장 핵심 탄핵의 주역은 62점 배신자들입니다. 그 배신자들이 지금까지 우리 지금 2016년 11월 17일부터 나왔던 태극기 세력이 수십만인데도 지금 남아있는 게 한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정통 태극기는 왜? 그 세력들이 끈질기게 와해시키는 작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제가 산 증인입니다. 8월 15일, 3월 1일, 6월 6일, 10월 3일, 10월 9일 이런 국경일 때마다 집회 현장에 참석하고 누가 주최를 하고 누가 어떻게 해서 이걸 꾸려나가는지 뒤에 다 봅니다. 보면은 그 뒤에는 꼭 그 탄핵 세력들이 공작을 했습니다. 해서 지금 태극기 세력들이 거의 와해되다시피 했습니다. 왜? 처음에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탄핵 무효 법 시회복을 들고 나왔는데 슬그머니 반문연대로 갔거든요. 반문연대로 가면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 무죄 석방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이슈가 사유로 부정해야죠. 하는데 아예 박근혜 대통령은 먹고 가자는. 빼라, 얘기하지 마라, 태극기 들지 마라, 성조기 들지 마라 이러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근본적으로 처음 나왔던 태극기 들고 나왔던 그 목적이 사라지는 거예요. 슬그머니 그렇게 다 끈질기게 변화시켰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너무나 힘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지지해주는 저 자유한국당이라고 전부 탄핵파들이 다 장악하고 있었는데 박근혜 대통령 복귀하는 걸 원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지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복귀하면은 철전지 원수가 됩니다. 그리고
자자손손 역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 막는 세력이 가장 핵심인 탄핵 62적입니다. 그렇게 뭐 짧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말할 기회를 주신 데 대해서 고맙습니다. 지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오늘 1부 우리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2부 기자회견을 했는데 네. 뜻밖의 오늘 좋은 시간 됐죠, 연사님들 방송이. 오셔가지고 이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선현주 TV 우리가 때문에 정말 또 북한의 생생한 투쟁해야 경험도 되겠습니다. 들을 수 있었고요. 죽기를 오늘 각오하는 참 자가 시간이었는데. 삽니다. 네. 그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1, 2부 우리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제네바 광장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치권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또한 진리를 우리가 선포하게 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경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살 때 생명이 있음을 압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원리인데 이 땅에 살 때도 아버지 천국 시민으로서 죽기를 각오하고 사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잠깐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일입니다. 9월 28일 월요일 날 경기도청 앞에서 오늘과 같이 동일하게 기자회견을 합니다. 경기도청 네, 앞 경기도청 주소를 앞에서 잠깐 합니다. 말씀드리면 수원시 8달구 원효로 1번지고요. 옛날 경기도청 도청? 앞에서 오늘과 같이 자유롭게 연사들이 오셔가지고 이 땅의 그 문헌과 실정과 이제 그러한 문제들을 또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내일 이상입니다. 경기도청 앞에서 뵙시다. 경기도청. 예, 추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간식이랑 드실 거를 좀 뒤에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요. 자유롭게 드시면 되시고요. 내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11시에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네, 9시가 아니고 11시입니다. 우파되시는 분들하고 또한 이렇게 이 나라의 그 문재인의 실정, 자국민을 사랑하지 않고 자국민을 지키려는 의지가 없는 이 문재인 정권의 규탄 대회와 또한 4.15 부정선거, 그리고 각종 사회 악에 추가되는 조국, 추미애, 윤미향 이렇게 정말 온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자들, 또 이재명 경기도 도지사 예배를 탄압하고 정말 기독교를 탄압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이 현 정부와 경기도 도지사에 대한 강력한 규탄 대회를 내일 11시에 개최합니다. 그래서 뜻이 있고 또한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은 어느 누구나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유튜브 협회에서 많이 공지사항으로 많이 나간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함께 마음을 같이 하실 분들은 내일 와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주일날 9시 반부터 예배를 이 자리에서 같이 계속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성도님 또한 애국 우파 시민 여러분 또한 유튜버님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유튜버님들 우리 식사 시간인데 저랑 같이 식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배고프실 텐데 하여튼 뭐 조촐한 식사 있으니까 함께 정리하시고 저랑 같이 식사하시겠습니다. 자, 내일 11시 도청 앞에서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방송도 많이 못 오시는 분은 함께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함께 해주신 우리 오훈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훈 방송님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멋쟁이님, 베드로님, 피라정님, 모두 감사합니다. 예배 및 기자회견. 저도 어제 나갔다가 오후 되니까 요새는 아침 저녁 기온이 살살해서요. 여러분들 각별히 건강에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도 오늘 저기 여기 9시, 8시 반까지 오려고 했는데요. 네. 못 일어났어요. 눈 뜨니까 8시 15분인 거예요. 9시 15분쯤. 그래서 뭐 불이 나게 그냥 고양이 세수하고 치카만 하고 이렇게 달려왔는데 마침 제 시간에 네, 방송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한미교회는 제가 집에서 가까워서 그렇고요. 내일은 이제 오늘 집에 가서 일찍 좀 쉬어야만이 내일 또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체력이 지금 한계가 와서 바닥까지 내려갔는데요. 오후는 수천배 가지 않고 제가 좀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우리 선현주 TV님이 북한 정언, 네, 북한에 있었던 생생한 정언들을 여러분들에게 2부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들이 우리 북한 실정을 잘 아시고 지금 이 현 정부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북한 실정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우리가 가야 되는지 이 정언을 들으면 아마 아무도 찬성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우리 지금 외국 동지님들께서야 문정권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 안 하고 있지만요. 식사같이. 네네네, 고맙습니다. 자, 이 교회를 특히 더 탄압하는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의 힘을 잊지 않고 계속 적시 석방하라고 부르짖고 있기 때문에 더 종교 탄압이 이 교회만이 더 작은 교회인데도 탄압이 심합니다. 자, 우리는 처음 태극기 들고 나왔던 그 초심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끝까지 우리 초심을 잃지 않고 태극기를 손에서 놓지 않고 함께 갑시다. 박근혜 대통령이 명예복직되시고 이 나라 자유 대한민국을 되찾는 그날까지 함께 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출하는